처음 벤투 감독이 한국에 부임했을 때 벤투 감독은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부여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셔닝은 상대의 수비 라인을 빠르고 과감하게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4-2-3-1 전형을 사용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선수는 중원에 있었던 기성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이 만들어지냐, 한국이 공격할 때 최전방에 있는 4명의 공격수가 올라가고, 여기에 더해서 기성용이 중앙 수비수 사이 혹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좌우 풀백이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주면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해요. 이러한 전형이 벤투 감독이 처음 왔을 때 우리 대표팀에게 가장 강조했던,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포지셔닝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 먼저 기성용이 뒤에 있기 때문에 기성용이 뒤에서 롱패스를 좌우로 넓게 뿌려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 수비의 입장에서는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가 있을 때 동시에 좌우 측면을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 수비적인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면 중앙에 우리의 4명의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 간격이 멀어지면 중앙 지역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도 좌우 측면을 모두 신경 쓸 수는 없고 중앙에 모여있게 되는데, 우리 공격수들이 중앙에 4명이 있으니까 상대 수비수도 중앙에 모여있게 되는데, 이때 기성용이 좌우 측면으로 넓게 계속 패스를 뿌려줍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전형이었죠. 이게 벤투 감독 부임 초기에 나왔던 경기 장면인데, 기성용이 수비 라인의 한 자리로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고요. 3백이 만들어지니까 좌우 측면에 있는 풀백들이 아주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중앙에는 4명의 공격수가 위치하고 있고 수비 라인 앞에는 정우영이 배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중앙에 한국의 공격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중앙 수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기성용이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혹은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좌우 측면을 계속해서 흔들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 기성용이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서 3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가고 수비 라인 앞에는 정우영, 그리고 그 앞선에는 4명의 공격수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 벤투 감독의 포지셔닝이고, 사실 이러한 포지셔닝은 현재도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브라질을 상대할 때도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가면서 측면을 넓게 활용하려고 하고 중앙에는 공격수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그러면서 브라질이 득점을 한 이후에는 수비를 하니까 우리의 공격 전형을 보면 계속해서 좌우 측면 넓게 활용하고 중앙에는 선수들이 모여있고 분명한 우리의 플랜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기성용이 한쪽 측면으로 넓게 패스를 보내주면 당연하게도 측면 수비가 끌려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끌려 나오면 이때 중앙에 있는 공격수들이 공간을 향해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4명의 공격수들이 측면과 중앙을 모두 뛸 수 있는 스위칭이 가능한 공격 자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투 감독 체제에서 공격 라인에 뽑히는 선수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황의조,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정우영, 권창훈, 나상호, 이재성 등등 이 4명의 공격수 자리에는 측면과 중앙을 모두 뛸 수 있는 자원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장점을 주느냐,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냈을 때 어떤 선수든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수비가 끌려나갈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또다시 침투가 가능합니다. 이 뜻은 이 4명의 공격수가 어떤 한 자리에 위치하지 않고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침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벤투 감독의 포인트는 처음에 기성용이 내려와서 풀백을 높게 올리고, 이때 기성용이 측면으로 패스해주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중앙에 있던 공격수들은 공간을 향해서 여러 방향으로 뛰어나간다. 이게 벤투 감독의 포인트였거든요. 벤투 감독의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부임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이 볼을 끌고 나가는 상황인데, 이때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요, 가장 앞선에 있는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뒤에 있던 공격수는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수비수가 끌려나간 자리로 들어와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끌고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있던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손흥민이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재밌는 게,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온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자신은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던 공격수도 또다시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재미있는 게, 가장 앞선에 있던 선수도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들어가고, 그리고 2차적으로 뛰어들어온 선수도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들어가면서 또다시 상대 수비에 공간을 만들고, 이때 측면에 있던 선수들이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리턴 패스를 받습니다. 이 장면만 봐도 한국의 공격수들은 벤투 감독 체제에서 측면에 있는 선수들은 중앙으로, 중앙에 있는 선수들은 측면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바꾸면서 서로에게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이러한 벤투 감독의 전술적인 성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뽑혔던 선수들도 있어요. 이건 사실 뭐 벤투 감독의 약간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K리그에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뭐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주민규 같은 선수겠죠. 특히나 공격 라인에서 활동 반경이 넓지 않거나, 아니면 측면과 중앙을 모두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거나, 그랬을 때는 벤투 감독의 플랜에 철저하게 외면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사실은 8월달 이전에,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오프 더블 플레이도 좀 부족하고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플랜에 제외됐었던 건, 이강인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분명히 8월달 전까지는 활발하게 오가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플랜에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벤투 감독의 플랜이 워낙에 확고하다 보니까 이 확고한 방향성을 밀고 나가면서 사실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아주 좋은 성적으로 월드컵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벤투 감독의 전술에서 핵심이 처음에는 기성용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준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했었는데, 기성용이 국가대표팀을 은퇴하면서 여기서 벤투 감독이 이 기성용의 대체자 찾는데 매우 고심을 했고, 이때부터 황인범이 우리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인범은 이제 기성용 선수만큼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스타일의 유형의 선수는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측면을 넓게 활용했을 때 황인범 선수가 빠르게 볼을 몰고 올라가면서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후방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들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김민재나 김영건이 측면으로 약간 나가주면서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상대 수비가 약간 끌려나가면서 공간이 생길 때 황인범이 이 수비 라인 사이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간 선수에게 패스, 이러한 전진 패스가 사실 황인범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은퇴한 다음에는 황인범을 활용해서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 수비가 끌려나갈 때는 황인범의 전진 패스를 활용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되었고, 벤투 감독이 기성용 은퇴 이후에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동시에 중앙에 공격수들이 모여있는 이 컨셉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성용이 없을 때 어떻게 이 전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황인범 선수가 대표팀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한번 잡아놓으니까 우리가 4년 동안 경기를 진행하면서 약간의 디테일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해요. 특히나 왼쪽 풀백. 처음에는 우리 대표팀의 주전 풀백이 홍철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연하게도 이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그리고 직선적으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점점 김진수 선수의 폼이 올라오면서 김진수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주전 풀백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벤투 감독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게 김진수는 직선적인 풀백보다는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가 더 장점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최종 예선 때쯤부터 김진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대신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나가주면서 김진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도 여전히 비슷한 전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김진수가 측면으로 나갈 때는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 측면에서의 스위칭도 하나가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9월달 카메룬과의 평가전인데 손흥민이 볼을 잡아서 측면으로 나가 있는 황희찬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뒤에는 김진수가 있는데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황희찬에게 패스가 나가니까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황희찬이 볼을 받을 때 상대 수비수들이 끌려 나오거든요. 측면으로. 이때 이 공간을 향해서 김진수가 언더래핑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황희찬이 뛰어들어가는 김진수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서 김진수가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이 카메룬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나오면서 득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장면이 우리 월드컵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가나전에 우리가 동점을 만들 때의 득점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측면에 위치하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때 김진수가 중앙으로 들어가 있다가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죠. 그리고 침투해 들어가는 김진수에게 손흥민이 패스를 해주면서 가나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렸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조규성이 득점을 만드는 이러한 패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벤투 감독 체제에서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기성용이 은퇴한 이후에는 황인범을 활용해서 전형은 유지하지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거나 그리고 왼쪽에서는 홍철에서 김진수로 주전이 바뀌면서 김진수를 활용한 스위칭 플레이가 측면에서 추가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플레이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디테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벤투 감독에게 팀을 맡겼다는 것이 좋은 게 이런 겁니다. 오랫동안 팀을 맡기니까 기본적인 전술의 틀을 만들고 여기에서 디테일을 추가하면서 월드컵을 준비할 수가 있던 거죠. 그리고 벤투 감독이 여기서 고민했던 또 다른 한 가지가 손흥민과 황희찬 이 두 선수의 공존법이었거든요. 이 두 선수를 어떻게 공존시킬까가 벤투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4-2-3-1 전형을 사용할 때는 손흥민이 왼쪽, 황희찬이 오른쪽에 나왔거든요. 근데 황희찬도 손흥민처럼 왼쪽에서 뛸 때가 훨씬 더 플레이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2-3-1로 경기를 할 때 황희찬이 오른쪽에 나오면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러면 경기 중에 손흥민과 황희찬의 자리를 바꿔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왼쪽에서 월드 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굳이 오른쪽으로 자리를 이동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벤투 감독이 6월 달부터 4-2-2-2 매우 공격적인 전형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황희찬을 배치하는 동시에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손흥민도 살리고 황희찬도 살리는 우리의 가장 클래스가 높고 중요한 공격 자원들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방향을 월드컵 최종 예선이 끝난 다음에는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월과 9월 이 기간 동안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벤투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을 요 기간에 되게 많이 올렸는데 왜 그랬냐? 벤투 감독이 손흥민과 황희찬을 살리면서 4-2-2-2 전형을 사용할 때 우리의 수비 밸런스가 약간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스타일은 비슷해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풀백이 올라가고 여기서 김진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황희찬이 측면으로 나가고 이 컨셉은 동일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재성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됐을 때 4-2-3-1 전형을 사용했을 때는 어쨌든 이재성이 공격형 미드필더라서 우리가 수비할 때 이재성이 내려오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3명 중원 싸움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손흥민과 조규성 혹은 황의조 투톱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수비할 때나 아니면 공격에서 수비로 내려올 때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정우영과 황인범 2명의 선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인범 선수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약간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좌우 풀백도 올라가고 측면 공격수들도 중앙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황인범까지 약간 올라가 주면서 가뜩이나 중앙 미드필더도 4-2-2-2 전형을 사용하면서 부족한데 황인범까지 올라가니까 우리가 수비 라인에서 너무 수비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나 뒤에 있었던 정우영 선수가 수비 부담이 너무나 컸고 그래서 우리가 6월과 9월 A매치 때 경기력이 되게 불안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우리가 공격할 때 공격 숫자가 전방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볼을 빼앗기자마자 우리가 전방에 선수가 많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전방 압박을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너무 앞쪽에 선수가 많으니까 후방에는 공간이 너무 넓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상대가 우리의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전개했을 때 이때 전방의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후방에는 정우영 혼자서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뿐만 아니라 카메룬전 4-2-2-2 전형을 사용했을 때 우리의 공격수들이 최전방에 모여있고 좌우 풀백도 올라가 있고 황인범까지 약간 올라갈 때 이때 이 뒷공간에는 당연히 선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파라과이를 만나서 알미론에게 역습을 당하면서 실점을 하거나 아니면 이집트전에서 실점을 하거나 코스타리카전에서 실점을 하거나 이 수비 밸런스가 계속 무너졌던 것은 4-2-2-2 전형을 사용할 때 너무나 공격적인 전형이라서 상대의 수비 라인에 부담을 주는 건 좋지만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경기였던 브라질전에서는 황희찬이 선발로 복귀하면서 우리가 월드컵 전에 준비했었던 4-2-2-2 전형이 처음으로 가동되었던 경기였거든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런데 4-2-2-2 전형을 사용하자마자 월드컵 3경기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요 3경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브라질이 역습을 전개하는데 우리의 수비 라인 앞에 공간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의 수비 숫자가 애초에 너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브라질이 너무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사실 우리가 역습을 당할 때 브라질의 공격 숫자와 우리의 수비 숫자가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수비 숫자가 적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벤투 감독의 축구가 이 4-2-2-2 전형을 사용할 때는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황희찬 선수의 부상 여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이 4-2-3-1 전형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조별리그를 치르는 동안 6월과 9월 A매치 때 벤투 감독이 우리 대표팀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서 4-2-2-2 전형을 정작 본선에 와서는 쓰지 않았어요. 4-2-3-1 혹은 4-3-3에 가까운 전형을 사용했었고 중앙 미드필더가 3명이 되면서 우리가 중원 싸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밸런스를 잃지 않는 경기를 할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이 우리 대표팀에게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이 4년 동안 좋았던 건 뭐냐면 물론 아까 봤던 것처럼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보여줬었고 특히나 6월, 9월 A매치 때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팀을 맡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한 포지셔닝 플레이 그게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공격적인 스타일도 만들어지고 선수들 간의
조직력도 아주 높아졌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명확한 전술 체제에서 발을 맞추다 보니까 선수들 간의 조직력도 아주 높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팀을 이끌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술적인 디테일들을 조금씩 추가해 나갔고, 그리고 6월과 9월 A매치를 보고 우리가 발생했었던 밸런스에 대한 문제점도 월드컵에 보완을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오랜 시간 동안 팀을 맡으니까 전술적인 철학을 대표팀에 충분히 이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고쳐 나가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해 나가면서 조금 더 이 팀의 전술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엔 벤투 감독이 명확한 전술 철학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감독을 선임할 때도 벤투 감독처럼 명확한 전술 철학을 가진 감독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어줘야 된다. 그리고 벤투 감독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팀을 이끌면서 충분히 자신의 스타일, 그리고 축구협회가 이식하고 싶어 했었던 스타일, 조금 더 우리 능동적인,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볼을 가졌을 때 우리만의 패턴 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는 이러한 전술들을 분명히 우리 팀에게 이식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벤투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게 남기고 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합니다.